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일의 송재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체포가 되고 영장실질심사까지 긴박하게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긴박한 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설명드리고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중간중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포가 되면요, 경찰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가고 즉시 경찰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체포가 되더라도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 중 1인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변호사는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은 후에 사건을 수임할지를 결정하고 수임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경찰 조사를 시작하는 시간, 관할 경찰서 위치 등을 파악한 후 변호사 선임계를 들고 바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몇 시쯤 경찰 유치장 도착하니까 피의자 접견 후에 조사 시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도착하면 변호사는 피의자를 접견합니다. 유치장에서의 변호사 접견은 변호사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밤새도록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 내용을 피의자에게 직접 듣고 진술 방향도 정하고 체포된 시점부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설명도 해줍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유치장에서 나와서 경찰 조사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변호사는 피의자 옆에 동석해서 진술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치장에서 처음 만난 변호사를 100%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조사 진행하면서 경찰이 질문하는 내용, 경찰이 확보해서 제시하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어 있는지, 구속의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이 들어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피의자와 잠시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가령 아까 유치장 접견 시 피의자 자신은 매우 결백하다고 했는데 조사 내용 들어보니까 전혀 결백하지 않아서 이거 인정 안 하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나중에 형량도 진짜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백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고 바로 석방시켜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체포까지 한 상황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검사 또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쉽게 기각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사 시 영장 실질심사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체포된 날로부터 2, 3일 후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경찰이 이틀 정도는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 온전히 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영장 실질심사 제대로 준비하고 의견서 정리하려면 경찰 첫 조사 참여 때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및 구두변론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체포 구속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내용만 들어보면 경찰이 영장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옆에 동석하면서 그 메모지에 중요한 조사 내용뿐 아니라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때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고민하고 그 외에 구속 사유, 즉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변소를 할지를 정리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 마치면 피의자가 유치장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럼 또 변호사는 유치장으로 가서 접견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 상의하고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 필요한 내용을 다시 또 묻고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든 집에 가든 의견서를 또 변호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또 아침부터 경찰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역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는 유치장 접견하고 조사받으면서 진술 도와주는 동시에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내용도 구상을 하고요. 그렇게 둘째 날 조사가 끝나면 보통 경찰은 그때 구속영장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요. 그럼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는 둘째 날 밤을 새서라도 의견서 및 구두변론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사무실과 집이 모두 서울인데 지방사건일 경우에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지방경찰서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영장실질심사 준비하기도 했을 정도로 매우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완성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완성된 의견서를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변호사랑 피의자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의도나 핵심을 이해하고 더 소명할 자료가 있거나 의견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자마자 또 자료 준비해서 즉시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 저녁이나 밤에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변호사는 최대한 제출할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체포 구속 사건 수행할 때 정말 2박 3일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2박 3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은 영장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역할, 그리고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영장 사건들 중 영장 기각하였던 성공 사례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